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,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?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마지막에는 대응 팁과 중요한 포인트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이 영상 하나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전효진 노무사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. 자, 법적으로는요,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.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. 세 번째는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가입니다.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이 부분 있죠. 여기서 지위의 우위는 이해하기가 쉬워요. 상사가 직원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황 떠올리시면 됩니다. 그런데 관계의 우위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이거는요, 단순히 상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. 사실상 더 강한 위치에 있는 모든 관계를 포함하거든요.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. 다수 대 개인, 혼자보다 여러 명이 한 팀으로 뭉쳐져 있다면 당연히 더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. 하급자인데 여러 명의 하급자가 혼자 있는 상급자한테 어떤 행위를 가했다?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차치하고 일단 이게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이 되는가?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여러 명과 한 명이기 때문에. 두 번째는 나이가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제 경력이 길다면 이것도 관계상의 우위를 또 가질 수가 있고요. 또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졌거나 인사팀이나 감사팀처럼 영향력이 큰 부서들 있잖아요. 타 부서보다는 영향력이 큰 부서이거든요. 그런 부서에 속한 사람도 관계적인 우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. 또는 정규직과 계약직 혹은 파견직 간에도 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를 관계의 우위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. 다시 정리하자면 지위의 우위에 있어도 관계의 우위에 있어도 첫 번째 조건은 성립이 됩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2023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공개적인 모욕 발언입니다. 상급자가 회의 중에 직원한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. 그 자리에서 특정 직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월급 많이 받잖아.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.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네. 라고 발언한 경우예요. 1대1로 발언을 했어도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건데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였잖아요.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발언, 명백히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요. 협박성 발언이었어요. 상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일 못하면 자를 수 있어. 인사고가 낮게 줄 거야. 라고 발언을 한 사례예요.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. 이러한 협박성 발언,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사례는 뭐였냐면요. 경력자 비하예요. 어떤 경력직 직원이 일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 조금 부족하다. 이만 좀 보완을 하자라고 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 어접해. 너 신입이니? 라며 비하를 한 사례예요.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인데 저는 이 네 번째 사례는 저도 좀 보고 많이 힘들었어요. 뭐였냐면 동료들 앞에서 이제 또 특정인한테 너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어. 라고 말을 했대요.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농사 짓게 생기셨던데 사업하다니 의외네? 라고 비하를 한 경우예요. 개인의 외모나 가정을 비하하는 거 진짜 용납 못하지 않습니까?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어요. 자, 이제 다섯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. 과도한 업무 지시입니다. 회사에서 아마 보고서를 줄여라, 효율적으로 일해라 이런 취지로 보고서를 줄이라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가해자는 과도한 보고서를 적정한 범위 내는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과도한 보고서를 요구를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퇴근 후에 업무를 부여하고 보고서 쓰라고 했겠죠. 퇴근 후에 보고서 써라 라고 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제출을 하라고 한 사례예요.
이거 굉장히 과도한 업무짓이고 불가능한 업무짓이죠. 혹자는 말할 수 있어요. 아, 가능한 업무짓인데? 퇴근 후에 집에서 근무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가요? 퇴근 후에 내가 밤새 가면서 내일 아침에 보고하려고 밤새 가며 일을 하는 게 이게 정당한 짓이라고 보여지시나요?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불가능한 업무라고도 볼 수 있죠. 왜냐? 전 퇴근했잖아요. 퇴근이라고 하는 건 업무를 종료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난 그 이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불가능한 업무 짓이 맞죠.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. 자, 6번째, 휴식권 침해였어요.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. 회사에 긴급한 사항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지시할 수 있어요. 적정한 업무 범위 내로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 사례는 뭐였냐면 긴급하지 않은 사례였어요. 긴급하지 않은데 근로자의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로 봤던 거죠. 자, 7번째 사례는요. 연장 근무 강요와 무보상이었습니다. 이 가해자가 어떠한 분위기를 좀 조장을 했냐면 시간에 근로하는 사람 진짜 무능한 사람이야. 왜 시간 내에 근로를 하지 못해?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니까 시간 외에 근로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뭔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장 근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는 연장 근로를 하게끔 만들었던 상황이에요. 굉장히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였죠. 8번째는 뭐냐면요.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례입니다.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권리예요. 근데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니, 원래 법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신청을 이제 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이제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용 시기권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?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례는 회사가 뭐 긴급하게 그날 꼭 근로자가 출근해야 되는 이유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었어요.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근로자한테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한 시기에만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던 거죠. 이 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어요. 자, 9번째는요. 사적 비용 강요입니다. 신입 직원이 아마 첫 월급을 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월급날 너 첫 월급 탔으니까 동료들한테 점심 사? 근데 점심 사면 어때? 뭐 이런 식으로 좀 권유했으면 그나마 좀 낫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점심 사! 하고 강요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 개인에게 사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사적 용무 지시예요. 자, 상사가 아마 자기가 주말 농장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주말 농장에 와서 너네 일해 라고 시킨 거죠. 업무와 완벽하게 무관했어요. 그죠? 완벽하게 무관한 사적 지시는 이거는 명백히 괴롭힘으로 해당된다. 자, 이제 10가지 사례 다 말씀드렸는데 듣고 나니까 어떤 사례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? 자, 이제 대응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은요, 일단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피해 근로자죠. 피해 근로자분들이 이거 직장내 괴롭힘이다라고 느껴지면 해야 하는 행동 2가지입니다. 뭐냐면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.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상담 신청을 하세요.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우시는 분도 있고 막 열변을 토하세요. 내가 이러이러한 괴롭힘을 당했고 그 사람이 뭐라고 발언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고 막 얘기를 하면 제가 듣다가 중간에 증거 자료 있으세요? 라고 여쭤봐요. 그러면 막 열변을 토하시던 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기도 하시고 되게 황당해 하시거든요. 왜냐면 아니 지금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? 라고 반응을 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.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받으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. 이게 증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피해 근로자분들은 너무 억울해하세요. 그 사람이 했다니까요?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믿어요. 믿지만 제가 믿으면 뭐합니까?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법조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.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나와요. 객관적이라는 건 어떤 게 객관적인가요? 증거 자료가 있는 게 객관적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모으셔야 돼요. 증거가 없으면 괴롭힘으로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. 증거 자료가 없으면 억울한 상황이 생기시겠죠. 녹음, 이메일, 카톡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모으세요.
제가 녹음이라고 얘기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아니 노무사님 말이 되나요? 순간 욕설을 당하고 순간 그 행위를 당하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그 순간에 녹음을 하겠습니까? 맞죠? 그 순간에 녹음하는 거 당연히 너무 어렵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드리냐면, 그 순간에 녹음을 못했다 하더라도 전화라도 하셔서 그때 저한테 이런 발언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발언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. 혹은 제가 그런 발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라고나 하셔서 그 상황을 입증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라. 라고 저는 가이드를 드리거든요.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세요인데 근로자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저는 고충처리위원회 못 믿습니다. 회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. 회사가 객관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? 회사가 저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. 가해자 편들면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회사를 믿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곧바로 노동청에다가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회사가 조사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. 법에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신고는요, 노동청에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. 근로감독관이 그 해당 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가 됐으니까 너네 회사는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조사를 해서 몇 날 며칠까지 노동청에 보고해 라면서 시정 지시 명령을 내리거든요. 그러면 그 회사는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법조문에도 당연히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노동청 담당 감독관의 눈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외부 노무사 등을 선임을 해서 조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. 회사 자체 내 조사를 하기보다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피해 근로자 말고요. 가해 근로자로 지목된 근로자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억울한 가해자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회사에서 이 가해 근로자가 좀 평소에 좀 미웠어. 단순히 그런 감정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조사를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투영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억울하든 어쨌든 일단 가해자로 인정이 됐어.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맞아. 라고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. 경징계든 중징계든 또 중징계 중에서도 해고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상태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징계를 한 징계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의 수위였는지 실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징계는 너무 과했는데 징계 양정이 너무 부당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가해자분도 꼭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구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통해서 양측 다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.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, 피해자 모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대응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의 절차 그리고 보호 조치도 다룰 예정입니다.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